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시기도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해도 좋다.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요. 자, 다시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집은 언제 사야 되는 걸까요? 이제 다음. 네. 앞으로? 네, 앞으로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아마 제 생각에 1월 달에 발표할 것 같아요. 연초에 올해 1.3 대책 발표하듯이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 바뀌잖아요. 그분이 이제 청문회 끝나자마자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하고 기존에 하던 3기 신도시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리 공급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요새 분양을 많이 안 하니까 입주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때 되면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정부는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물량들이 공공분양 물량이 사전총액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또 얼마 있다 총선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가격을 비싸게 하기가 좀 그렇죠. 좀 저렴해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좀 지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시기도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해도 좋다.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요. 기존 주택은 이제 요즘 최근에 벌어진 서울도 미분양 미계약 이런 걸 볼 때 분양가를 확실히 심사숙고해서 예전처럼 또 실거주 의무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100% 제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럼 분양권 전매가 다시 갇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은 자기가 정말 이자 대출하고 원리금 부담이 편안한 한 30%, 40%? 이 이하일 때는 가셔도 되지만 조금만 넘으면 제가 볼 때는 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건축비 인상 요인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만약 건축비가 5% 인상했는데 토지 가격이 그동안 너무 높으니까 분양가가 높았잖아요. 토지 가격이 10% 빠지면 분양가는 다운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절대 무리해서는 따라가지 마셔라. 다만 본인이 부담 가능한 30%, 35% 선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 값 저 값 안 따지고 내가 앞으로도 문제 없으면 그럼 언제든지 기존 주택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사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왕이면 더 저렴할 때 사면 좋겠지만 그거 계산하다가 병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편익비용 계산하셔가지고 스스로 잘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분 중에서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골든타임을 한 번 지났고요. 작년에 많이 하락됐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는 덜 내려갔는데 가고 싶은 곳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하셨어야 될 거고 반대라면 보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하향 조정기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이고 신생아 때문에 약간 펌핑 됐다가 그 사이에 그 틈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약간의 상승 반등기의 힘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올라가 주면 그러면 다른 가고 싶었던 곳이 안 올라가 주면 갭이 줄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거고 또 기존 주택이든 공공분양이든 1주택자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언젠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그 청약에 계속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시장을 접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작가 TV든 다른 채널이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집값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안 좋은 댓글 남기기도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유주택자분들이 좀 안 좋은 댓글 남기기도 하는데 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나 다른 대표님들이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그 논리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저 말이 맞고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대표님 말씀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정보가 없을 때보다 정보가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건데 또 이게 각자의 논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의 논리에 맞는 사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청자가 정보가 있는 건 좋은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떤 좀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이거? 저는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해되시겠네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다 부동산 때문에 다 자빠졌었고 한 번씩요, 크게. 그중에서 회복이 잘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네.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만국병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 펌핑돼가지고 실제 시장에 있는 정상적인 M2 광의 통화량의 비율 증가폭보다 오버되거나 네. 또 토지 가치 대비 GDP 대비 어떤 배율이 그동안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우리보다 부동산에 더 빨리 시작한 나라들이 데이터나 논문들을 제가 통합해 보면 국가 경제의 어느 라인을 넘었으면 부동산은 독이 돼요. 그게 결국은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없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어요. 몇십 년 동안. 일본처럼. 그리고 스페인도 지금 허덕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선진국들이 어떤 수준에서 터졌고 보고 패턴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짧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역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성장도 압축해서 성장을 했고 그런 시장 상황도 압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나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오버해서 돈을 쓰면 당연히 망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망하면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살리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오버슈팅 돼서 높은 가격이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승론 하시는 분들은 이익과 연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론자들은 거의 80~90%가 제가 볼 때. 근데 하락론을 해서 그 이익과 관계되는 게 좀 적어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이나 정상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수익이나 생계의 입장보다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본인들이 해결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국가나 경제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매크로 마이크로 붙여가지고 그냥 견해를 보이시는 것 뿐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다 망했는데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네. 저 전문가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가 연결성을 둔다라면 좀 더 어떤 것이 약간의 팩트에 기반한지 가능성에 기반한지를 조금은 판단하는데 조금 요소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후에는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좀 있겠죠. 네. 당연히 있고. 근데 총선이 어느 당이 돼도 못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다만 정책 중에 세제 정책이다. 대출 정책을 조금 완화해 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더 펌핑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대출을 더 늘리면 소비는 더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이제 악순환 시작입니다. 이거는 국가 경제에 좀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경제고, 그죠? 그럼 그 개념을 생각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10월 달에 스탠스를 바꾼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ST 그걸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모니터링 받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12월에 들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부든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아예 배제하지 못하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려보니까 지금 약간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가져야 되겠다. 이왕이면 연착륙으로 이쁘게 가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 없이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연착륙돼서 가격이 젊은이들이 조금 희망을 갖고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 수준은 뭐예요? 나라가 발전할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마 정부도 특별한 카르텔이나 이권관계가 없는 한은 아마 누가 공무원이 되고 누가 총선에 다수당이 되든 간에 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분들이 저는 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부동산이 오를 만큼 올랐다. 잠시 쉬어가자. 네. 이걸로 정책방에 갈 거라고 봐요. 누가 되든.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게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뭐 미분양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받쳐줄 준비는 될 것 같고 집권당이 되면 다만 야당이 될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또 2, 3년 뒤를 생각하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표를 얻겠다라는 이런 포퓰리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작정 내려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지만 더 내려가면 야당도 아마 협조할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안 내려가면 또 내려가게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 다수당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더 펌핑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장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 여쭤봤는데 상업용 부동산만 한 번만 여쭤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내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있나요? 저는 후년 지나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장기 임대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버드대 유명한 분이 미국의 NAR이라는 그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임 교수인가도 하는데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근데 장기 임대 수익률 곡선이 낮아지면 자산 가치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대한민국이 좀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배민 이거 있잖아요. 네. 배달 문화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성장을 해야 상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제가 볼 땐 상가의 가치는 조금씩 깎여갑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재 수익률이 한 중소형 상가는 한 2.5%밖에 안 빠지고요. 그나마 좀 좋은 몫의 대형 상가들이 지금 4%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률이. 그 전에보다 다 1, 2% 빠졌어요. 그러면 네. 그걸 계산해보면 상가가 좀 조정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정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가 임대차 보급 때문에 한 번 가격을 낮추면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낮추느니 이 가격에 1년을 날리더라도 하는 게 전체 계산하면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래서 공실로 상가들이 버틴 게 꽤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예전 같으면 6개월, 1년 버티면 비싸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업들도 소비가 주니까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임대료 낼 능력이 줄잖아요. 요즘 임대료 변화가 살짝 시작되더라고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는 조건이 더 좋지만 정상적인 기존 상가를 거래하실 거면 충분히 한 내년 말까지 기다렸다 하셔도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비싸게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부담이 된다. 만약에 자기의 자산 관리에서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트렌드가 또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 정리한 질문 한 번만 드리면 그럼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랑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 내년에는 주로 NPL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NPL 시장이 이제 일부 기관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김작가 TV 보시는 분들은 그냥 NPL 조금 이제 서칭해서 보시고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의 강의. 그냥 저축은행장님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은행장님들, 지점장님들 아시잖아요? 아시면 좀 많이 좀 평소에 좀 친하시다 그러면 좀 더 친밀도를 높이신 다음에 만약에 시장에 좀 경매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때 되면은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나 잘 모르는데 NPL에 들어봤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시고 나서 NPL에 가시면 만약에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지점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풀링이라는 거 말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좀 안전적인 투자처가 될 겁니다. 그 채권에 대한 채권을 사는 건데요. 주택담보채권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형태인데, 부채권을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 시장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 현장들이 이제 내년에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경매로. 그럼 그 현장을 가지고 리츠로 공모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들이 대행사가 돼서 신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츠 상품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으면 안 좋을 때는 싸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싸게 샀으면은 시장이 좋아질 때 이자랑 계산하면 언젠가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때 리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뮤추얼 펀드로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좋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평소에 은행에 이제 담당자로 친해 두시면 리츠 상품 중에 좋은 것들 나오면 안내 주세요. 보내요. 그걸 받으면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리츠 회사가 얘를 땅을 얼마에 샀는지, 이거는 무조건 지면 미칠 게 없구나.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심 가지셨다가 내년 말 정도? 이때 좀 관심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매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영상이 이제 교수님과는 이제 김작가 TV에서 2023년 마지막 영상인데,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교수님이 이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랑받으신 한 해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김작가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많이 30년을 해보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은 자기 마인드에 있더라고요.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이혼하는 부부도 봤고, 또 제때 집을 못 사서 조금 박탈감에 좀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부부도 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목적이 흐트러지는 경우를 봐서 좀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 김작가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초심이라 그럴까요? 네.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이런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을 끌려가시면 안 되고, 지키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챙기시다 보면 그 수단은 또 다시 언젠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안 되잖아요. 이게 잘. 그거를 초심을 잃지 마시고 가족 사랑하시면서 행복의 목적이 원래 뭐였는지 생각하시면 부동산이 뭐 들쑥날쑥해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좀 평온하실 거라고 믿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말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2024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